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호적상 잘못된 나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6년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치매 앓는 아버지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 누나. 중학생 아들의 불법 도박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입니다. 마약사범이 2년 연속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마약범죄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마약범죄가 이에 법무부가 마약사범을 신고하면 받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혀서 화제입니다. 우선 아직까지 보상금 제도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변호사님, 마약류 보상금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마약류 보상 제도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검거되기 전에 그 범죄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92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로 마약을 받은 사람이나 조직 내부자 등의 신고가 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런 취지로 이 마약류 보상금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범인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범인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마약류가 압수된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사건을 신고한 후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럼 이제 일반 시민이 마약 범죄를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 어느 정도의 좀 보상금을 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보상금은 그 추징 금액과 그리고 몰수품의 국내 도매 가격을 합산한 금액인 사건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엔 기준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5천만 원, 그리고 5억에서 10억 원이면 3천만 원, 그리고 1억에서 5억 원이면 2천만 원 등의 순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이 24일부로 시행되면서 기준가액 10억 원 이상은 3억 원, 그리고 5억 원에서 10억 원은 2억 원, 그리고 1억 원에서 5억 원은 1억 원,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5천만 원 순으로 보상금 상한액이 일괄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 6배 정도 대략 올라간 걸로 좀 보이는데요. 이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마약사범을 신고한 공무원도 그 사건 가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근데 2020년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의 이 범죄 신고를 유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동일한 사건 신고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상금이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또 이걸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나 또 이렇게 마약사범 이렇게 좀 안 할 수도, 조사를 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내용이겠죠. 법무부가 보상금 기준을 좀 바꾼 것이 무려 2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 네, 이는 지금 2년 연속 마약사범이 지금 2만 명을 돌파하는 그 그렇죠.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이 상황에서 마약 근절 대책의 일환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가 보상금 기준을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바꾼 것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마약 보상금 예상은 4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1천만 원 대비 약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2020년까지 3억여 원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2021년 2억 8,300만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서 2022년 1억 2천만 원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억 1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약 보상금 예산이 4억 2천만 원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10억 원 이상일 때 5천만 원, 또 5억에서 10억 원이면 3천만 원 이러는데 사실 10억 원 이상의 어떤 단속될 수 있는 마약 관련된 신고를 8건 정도 하면 예산이 없네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만큼 신고가 좀 저조하거나 마약 신고는 좀 단가가 좀 낮은 신고들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보여지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크게 좀 확대된 예산만큼이나 좀 범죄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이번에 상향된 마약 보상금 지급 기준을 통해서 마약 수사가 좀 한층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마약 범죄 보상금 상한액을 높인다 하더라도 실제 신고자 및 제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이 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보상금 상한액이 늘어나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범죄의 경중과 규모, 그리고 압수한 마약류의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최고 단일 지급 액수가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보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매년 10명 안팎에 불과해서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실상의 마약 단속은 좀 당국이 주도적으로 좀 하는 것들이 좀 많았고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건 좀 수천만 원 수준에 좀 불과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뭐 좀 일반인들이 사실은 큰 사건들을 접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좀 충분하다인 것 같은데 예산이 사실은 좀 마약 청정국의 오명에서 좀 벗어나 지금 마약 사건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처럼 펜타닐 같은 마약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뭔가 좀비 도시가 탄생하거나 청소년들한테 좀 뭔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는 걸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 확보가 조금 더 늘어서 사실은 마약 사범들을 빨리 조기에 좀 근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국립묘지법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장기간 재직한 분들도 좀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국가보훈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변호사님,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 좀 자세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그리고 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소방관은 전사 순직하거나 상의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서 장기간 재직한 경찰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는데 그런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순직과 상위 이외에 그다음에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 공무원의 사망이 직무 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 활동과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28일 오늘 시행됨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다만 국립묘지의 영해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직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그리고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그 제복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들에 대한 어떤 희생과 헌신에 조금 이렇게 미미한 보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이런 제도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제 군인하고의 어떤 차별점을 준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시대에 좀 맞지는 않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간 근무한 경찰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좀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변호사님. 네. 경찰청은 2022년 전체 명예퇴직 1,025명 중에 근속 30년 이상 명퇴자가 884명, 이는 전체 중에서 86.24%인데요. 그리고 2023년 전체 명예퇴직 960명 중에 근속 30년 이상 명퇴자가 767명, 이는 전체 중에서 79.8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의 경우에는 2022년 전체 명예퇴직 281명 중 근속 30명 이상 명퇴자는 165명, 이는 전체 중에서 58.71%고, 또 2023년 전체 명예퇴직 371명 중 근속 30년 이상 명퇴자는 204명, 54.98%, 그리고 2024년 4월까지 전체 명예퇴직 86명 중 근속 30년 이상 명퇴자는 44명, 51.16%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경찰이 소방보다 훨씬 높네요. 이 소방은 50%대인데 경찰은 80%대예요. 왜 이렇게 명예퇴직이 많은 걸까요? 이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돼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한불안의학회에서도 경찰과 소방공무원 모두 이제 PTSD,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전반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폭력, 피습, 안전사고 등 직접 외상 사건뿐만 아니라 동료 사망 등 간접 외상 사건에도 노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 경험에 노출이 돼서 자신을 보호하는 해리 증상 사례도 학회에 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과 무관치 않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렇군요. 저는 혹시 명예퇴직을 하면은 금전적인 이득이 더 클까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 재직 중에 당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그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명예퇴직이 많다라고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이철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청시 정성군인데요. 예, 예. 이분도 이제 정년퇴직자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자 등도 국립묘지에 영묘하도록 3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경찰 소방원은 그다음에 호국원과 군의현충원에 안장 가능하고 또 호국원 안장을 위한 재직 기한은 20년으로 완화한 등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에 대표 발의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불과 싸우고 또 뭔가 정말 범죄와 싸우는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이런 혜택도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국가의 품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좀 더 클 수 없으실까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조그만하게 들려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이제 돼요. 그 TV 혹시 켜놓으셨으면 TV 끄셔야 되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끄고. 그러세요? 예. 네네. 지금 혹시 스피커폰으로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듣고 있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네. 그러면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요, 네네. 나이가 3살이 더 돼 있거든요. 예. 53년생인데 50년생으로 되어 있어갖고 네. 3살을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로 인해서 이익 보는 건 없는데 네. 제가 늦게 결혼하면서 네. 나이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네네. 어쨌든 죽어도 네. 나이가 정상적인 나이로 돼서 죽으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시군요. 주민등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사연 듣고 계셨거든요.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깐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주민등록부가 있고 또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을 텐데 주민등록부 상에도 이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으시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으신 그런 사안이실까요? 예. 2개 다 잘못되어 있으세요? 예. 네, 일단 이 주민등록부 자체는 이제 그냥 주민등록 관서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고 주민등록 초본에 그 변경 이력이 남게 되는데요. 예,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주민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자님 개인의 이 정보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정정으로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다른 가족관 분들도 다 여러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정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정정 신청 이 절차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지금 제가 녹음을 하면 안 될까요? 녹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 들리시긴 하세요? 잘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녹음 안 하셔도요. 저희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재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다시 계속 여러 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리플레이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네, 계속 이어서 상담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님. 궁금한 거는 없습니다. 제 나이만 고쳐지면. 네,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신청 취지랑 그다음에 신청 원인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안 같은 경우 이제 통상 저희가 신청인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담자님이 사건 본인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건 본인의 출생 연월일을 이제 지금 3살 많게 되어 있는데 맞게 되는 정정 날짜로 정정한 것을 허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기재를 신청 취지하시고 그리고 신청 원인에는 이 출생 연월일이 잘못 기재된 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관할 법원에 이거를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거든요. 등록기준지가 있는 곳에 관할 법원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소명 자료가 좀 중요하신 사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다 받아들여지면은 너무 주민등록 번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게 되면은 이는 옳지 않기 때문에 정정할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런 경우에만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소명 자료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3살이나 많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나이가 이제 53년생이시라는 이 부분, 이 실제 출생 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기 전에 아버지가 일본 전쟁인가 뭔가 하는데 3대 독자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시려고 3사람을 올려놨나 봐요. 나기 전에.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사람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아들을 올려놨는데 그 아들은 딸만 셋을 연달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사망신고를 하고 동생은 나이가 또 더 줄었어요. 언니는 또 저랑 비슷하게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인이. 이런 경우에 일단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상담자님이 이 실제 출생 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돌사진이나 출산 증명서 아니면 뭐 인후보증서 아니면은 쉽게 그냥 주민등록증만 제 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등록부만요? 근데 복잡하니까.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금 정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함께 정정되는 게 훨씬 여러모로 좋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부는 지금 쉽게 어차피 정정이 되시는데, 가족관계 등록부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제가 마저 설명드리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인후보증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인후보증서는 출생 당시 같은 마을에 살았던 지인이나 가족 등 이런 출생연월일 잘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그분이 이제 보증서 내용을 써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그분의 이제 그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소명을 좀 잘 좀 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 또 기타 필요한 서류도 일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재적 등본,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 이 주민등록 부여 대장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4본, 그리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원장 4본. 이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도록 상세로 하고 해서 발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보정명령이 나와서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만약 보정할 사안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보정할 사안이 별도로 없으면은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럼 결정문 갖고 해당 행정기관, 시군, 구청에 가서 등록부상 출생일을 정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행정기관에서 해당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이게 좀 복잡해서 하기 힘드시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그 법제처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법률 서식에 이제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검색하시면 이 포맷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서식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자녀분이나 아니면 뭐 남편분이나 기타 분들한테 이제 위임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대신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실 변호사 도움 받으면 사실 좀 더 깔끔하게 바로 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그럴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정 허가 신청서를 하면은 사실상 이 결정서에 의해서 그 가족관계 등록부도 충분히 정정이 가능하신 사안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족관계 등록부도 정정 같은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저희가 통상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인데, 만약에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어떤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사실은 2개월에서 4개월이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송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부담을 이렇게 가지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저런 그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제 출생 연월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53년생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입증되는 게 훨씬 핵심이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가적 설명보다는 53년생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예를 들어서 돌사진 같은 것도 좋고요. 그 사진에 보통 하단에 생년월일이 아니라 이제 돌 날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면 날짜를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출산 증명서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사진도 중요하네요. 사진? 네, 사진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아니면 족보도 사실 가능하시거든요. 족보에 기재된 생년월일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인후보증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출생 당시 살았던 가족, 지인 등, 이제 아까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족이나 지인이나 지금 뭐 형제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자녀, 그 자매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또 입증해 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세요. 그분들한테서 이제 인후 보증서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이 진술 내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사실 내용을 실제로는 상담자님께서 53년생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잘 기재를 해주시고, 그분의 이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이제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를 해서 그런 걸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이걸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될 수가 있고, 이 소명에 따라서 결정문을 이제 받으시게 되면 결정문 갖고 이제 행정기관 가시면 되게 쉽게 곧바로 정정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어떻게 돈은 얼마나 들어요? 이게 이제 인지대랑 송달료가 나오는데요. 법원에다 낸 돈인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한 10만 원 내외로 왔다 갔다, 그때 따라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사안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분이나 아니면 자녀분 있으시면 그런 분들이 좀 그런 분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대신 처리해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위임장만 잘 주시면. 그래서 대신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신청서 잘 작성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정문 받으셔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님 궁금하신 점 좀 해결되셨을까요?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왜 안 됐냐면은 예. 다 돌아가시고 예. 살아있는 분들이 어른분들이 안 계셔갖고 형제들 그 또래는 제대로 알 것 같지가 않는 것이, 저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시절에 어린 시절에서 나와서 객지에서 살고 다들 부모님들도 이쪽으로 이사 오셔갖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하셔갖고 서로 만나기는 하세요? 사람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갖고요. 만나기는 하세요? 예? 서로 만나기는 하세요? 시골 사람요? 예, 그 가족들, 언니나. 가족들은 만나는데 동생. 언니요. 언니는? 예, 언니는 부산에 사는데 언니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언니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신데요? 언니랑도 4살 차이인데 언니도 나이가 3살 정도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언니는 4살 먼저 초등학교도 못 태어났으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 더. 아니요, 4살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6살 때 얘가 2살이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증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후보증서를 말씀드리는 거고, 같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을 때 이제 본인이 2살, 3살일 때 뭐 7살, 8살, 10살, 20살이었던 사람이 얘 그때 그 해에 2살이었어, 뭐 3살이었어, 이렇게 증언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좀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부분 조금 뭐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고 저희 재방송으로 다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네. 정소영 변호사님이랑 요거를 짧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요.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문자로 네.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저희 방송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TV 트셔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좀 봐주시고요. 저희가 우선 전화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을 엄청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바꾸고 가족관계도 바꾸고 이 두 가지 다 바꿔야 되는데 아까 필요한 서류를 보니까 주민등록을 바꾸러 가서 사실 요즘은 이제 다 인터넷에서 뗄 수 있습니다만 네. 기본증명서, 네. 가족관계증명서, 네. 주민등록 초본, 네. 주민등록 등본, 제족등본, 네.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사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원장 사본. 이거는 다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를 떼달라고 하면은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할 때, 정정할 때 이 서류 갖다가 내면 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서류는 어디다 내야 되냐면 법원에다 내야 된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다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이 주민센터에 있는 이런 서류들을 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입증 관련된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입증 관련해서 돌사진이나 뭐 출산증명서 이게 뭔가 막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어쨌든 그때 그 나이였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3년생이시면은 네. 56년도에 네. 뭐 4살 정도였다. 이런 거를 입증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뭐 어쨌든 입증을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 너 그때 깐난 애기였지, 걸어 다녔지, 걸어 다녔으면은 사실은 아니면 누워 있었지, 이런 것도 뭐 몇 살인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뭐 그런 방법들, 인후보증서는 어떻게 또 써야 될까요? 양식 같은 거는 뭐 특별히 있나요? 네, 뭐 특별히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후보증서라고 하고 그분의 진술 내용을 쓰고 밑에 진술자 명을 쓴 다음에 이제 뭐 서명이나 아니면 인감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초본이랑 그리고 그분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이 인후보증서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한자어라서 모르는데 이게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 증명해준다, 인증해준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후보증서가 안 되시면 뭐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첨부하셔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까지 주민등록등본 정정은 쉽게 좀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절차상 잘 하시면 센터 가서 주민센터 가셔서 좀 정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관계 등록 정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 두 가지가 절차상 좀 복잡하고 저희가 설명을 사실은 상세하게 드렸는데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좀 조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방안들 좀 제시를 해줬는데 상담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꼭 잊지 말고 좀 상담자님께서 기억해 하셔야 될 거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명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수집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병원에서 출생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그 병원에 어떤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자료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전쟁통이라서 53년이라 모든 것들이 시설이 또 파괴되고 사실 50년에서 53년 사이면 한국전쟁 중이라서 사실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자라왔던 분들에게 증인 서달라고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주민등록 전부 다 정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 보실까요? 사회초년생 시절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서울로 상경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했는데요. 때마침 그간 살던 전셋집 계약도 끝났고 해서 고민 끝에 서울에 있는 전셋집을 빼고 부모님이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에 살던 집 전세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2015년에 입주해 2년 계약을 한 번 갱신했고 2019년 말까지 총 4년을 거주했습니다. 전셋집을 나온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집주인은 투자한 곳에 돈이 묶여 있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원금만 회수하면 제일 먼저 전세보증금부터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빈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집주인과 연락이 닿아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핑계만 늘어놓을 뿐 별 소득 없이 돌아왔는데요. 당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들어간 터라 여전히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6년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 사례인데요.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집이라도 좀 있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인데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대표적인 임대차 관련 피해 사례나 최근 성행하는 피해 유형들부터 좀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최근 전세보증금 관련된 사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유형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경우 건물의 실제 매매 가격보다 훨씬 높은 전세금을 설정해서 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권 설정 계약 이후에 건물주가 갑자기 변경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이중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상당히 위험하네요. 근저당권 설정 먼저 돼버리면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6년째 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세보증금을 좀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좀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네, 지금 사안의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요하다면 이런 본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면은 가집행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압류 전부 명령 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좀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전세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그 법원에서 최종 판결, 즉 집행 권한이 나오게 돼서 이를 확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사안에 나오는 것처럼 집주인이 그냥 돈이 없다면서 그냥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집행 권한을 토대로 집주인의 재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런 재산을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했다면 집행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가 좀 별도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 절차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집행 절차는 그 판결 확정에 의한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확보한 후에 집행 권한을 토대로 압류 전부 명령 내지 추심 명령을 해서 결정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데요. 이 강제 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실에서 진행이 돼서 이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께서 어떻게 해야 좀 가장 확실하게 전세 보증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6년이라는 좀 긴 시간이 지나서 집주인이 그 시간 동안 지금 본인의 재산을 전부 은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한번 의뢰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경우 이 조회된 재산 된 것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세금을 안전하게 좀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하는지 뭐 아까 가압류 말씀해 주셨는데 전세 계약 시 좀 필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특약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발급을 해보셔서 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지금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반환 보증금이 허그 가입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정성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담자님께서 좀 처리하셔서 보증금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올해부터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큰 누님이 돌봤는데요. 아버지 병세가 심해지면서 누님이 요양시설로 보내야겠다고 해서 일단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혼자 살고 있고 아직은 한 번씩 저도 알아보시고 때때로 정신이 멀쩡한 아버지를 낯선 요양시설로 모신다는 게 내키지 않았거든요. 현재 아버지는 낮에는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봐주고 계시고 퇴근하면서 제가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동안 아버지 통장을 누님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니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으로는 매달 연금과 알츠하이머 지원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을 달라는 제 연락을 누님이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매형이나 조카에게 전화를 해도 모르겠다는 식이네요. 누님 외에도 큰형과 남동생이 있는데요. 통장 얘기를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치매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으면서 아버지 통장 관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네요. 아버지 부양하면서 이래저래 돈 드는 걸 뻔히 알면서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 누님이 가장 괘씸합니다. 찾아보니까 부모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는데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닌지요? 형제들과 싸우고 싶지 않지만 만약 후견인 지정이 안 되면 누님을 상대로 횡령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의 재산 관리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해 보면 좀 좋을 텐데요. 변호사님, 이 후견인으로 좀 지정되면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가 가능한지 좀 말씀 주시죠. 네, 성년 후견인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해서 후견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의 보존, 관리, 처분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재산 관리를 하고 또한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 보호, 즉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 행위도 어찌됐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생기는 건데 사연을 보면 좀 아버님의 자녀가 4명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 상담자님께서는 성년 후견 신청했을 때 다른 형제들 동의가 필요한지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동의 필요합니까? 네. 그 민법 제936조에 의하면 그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임이 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 그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서 그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수적은 아닐 수도 있군요. 아버님 통장 계좌로 들어오는 연금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 지원금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계좌 변경 요청도 좀 가능합니까? 예, 지금 통상 계좌 변경 같은 경우는 아버님에 대해서 적법한 대리인, 즉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지금 아직은 성년 후견인이 아니라서 계좌 변경 요청하더라도 이는 좀 실제로는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미 지급되고 있는 계좌는 누님이 아버님의 연금하고 지원금을 가져가는 게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좀 부당해 보이는 게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게 횡령 신고할 수 있냐고 좀 물어보셨거든요. 횡령 신고가 가능합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님이 이 아버지의 연금과 지원금을 가져가서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당연히 충분히 배임 내지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담자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모시는 데 드는 일체 비용을 추후에 정산을 해서 나 몰라라 하는 다른 형제들한테 좀 부양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다수의 민법상 부양 의무자가 있고 또 그중 1인이 부양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아버지를 모시며 드는 비용 일체를 정산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성년 후견인 제도를 좀 이용을 하시고 부양료도 나중에 추후에 정산해서 좀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시죠. 중학생 아들이 온라인 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학원 선생님에게 걸렸는데 학원 선생님이 부모가 아닌 학교 측에 알렸고 오늘 담임교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추궁하니 작년에 친구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처음 도박을 했고 이후에는 무서워서 하지 않다가 지난달 다시 스포츠 도박과 온라인 카지노를 했다고 합니다. 도박에 쓴 비용은 총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용돈과 참고서 산다고 가져간 돈을 도박에 쓰고 있었네요. 학교에서는 저보고 조만간 상담하러 오라고 하는데요. 학교 측에서 어떻게 징계할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에 넘긴다면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되나요? 아직 만 15세인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 번 도박을 했으니 상습 도박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중학생의 도박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사실 요즘 청소년 도박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지금 도박 중독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지금 5년간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 2024년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 불법 도박 검거자의 47.3%가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청소년 도박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좀 미성년자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법적 책임이 좀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녀분이 만 14세라면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님? 그 만 14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지금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나오실 수 있는데 그 사안이 좀 중대한 경우에는 그냥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돼서 처벌되실 수 있겠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좀 처분이 결정되는 건가요? 네, 그 소년 보호 사건에서 보호 처분은 초범, 재범의 여부, 그리고 범행 동기, 정황, 횟수, 기간, 도박 금액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드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번 도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상습 도박이 좀 될지 처벌 가중될 수 있는지 금액하고 횟수가 처벌 수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 주시죠. 네, 상습 도박의 경우 일반 도박보다 그 상습성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 상습성은 범행 전력 그리고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서 판단이 되는데 사안에서 그냥 처음으로 도박을 한 것이라면 이제 상습 도박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상습 도박이 인정되면 당연히 가중 처벌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횟수가 많을수록 양형에 영향을 줘서 가중 처벌을 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금액 횟수도 영향 주고
가지고 가중처벌될 수 있다, 상습성이. 이제부터 좀 상담자님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사안에서 우선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상당히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도박을 한 건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횟수를 했고 어떤 방법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고, 또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그 다음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정, 그리고 기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